안녕하세요. 플리터TV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얘기가 지겹긴 하지만 모든 자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의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에 정말 트럼프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군사 옵션까지 고려 중이다라고 하면서 긴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에 주둔하는 8개국에 대한 관세 그거 100% 실행할 거야. 떠보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무력을 쓸 거냐는 질문에 군사 옵션도 배제를 하지 않는다. 뭐 하나의 카드로 갖고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선 당연히 보복 관세 얘기가 나오고 지금 완전히 화가 나 있겠죠. 근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거 하지 마,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와중에 노르웨이 총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요. 노벨상을 당신들이 안 줘서 내가 지금 평화에 대한 의무감이 좀 사라진 것 같네. 내가 8개나 되는 전쟁을 지금 휴전을 시켰는데 이거를 왜 안 줬을까라고 하면서 마치 그린란드 들어간 게 노르웨이 총리 때문이다라는 약간 신박한 논리로 많은 사람들을 또 당황시켰던 뉴스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다보스 포럼, 세계적인 행사가 이제 유럽의 한복판 스위스에서 개최가 되죠. 근데 트럼프가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을 총출동시켜서 이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린란드 빅매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알아보니까요. 내일인 것 같아요. 1월 21일 밤 10시 반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40에서 50분 정도 연설을 할 텐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추정이긴 하지만 그린란드는 미국의 국가안보의 핵심지, 요충지가 되어야 한다. 미국이 차지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유럽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바란다. 내지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신경 쓰지 왜 그린란드에 이렇게 많이 군사를 파병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바로 이게 수긍이 되고 막 타협이 되고 이러기는 제가 볼 땐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 있을 거고요. 뭐 이미 겪고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 정말 어디서 정말 많이 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사이클을 한번 과거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갈까? 이런 투닥투닥 하는 게 얼마나 가고 어떤 사태에서 진정이 되고 이런 걸 좀 알고 가면 편하겠다 싶어서 불이론이라는 뭐 이분이 트럼프의 관세 사이클만 계속 연구를 해서 과거의 통계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알고 가면 좋겠다, 우리가 편하겠다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한 4주에서 6주 정도 사이클을 통해서 이게 보통 해빙기 이제 해결까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통계를 매겨봤는데요. 자,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은 충격 단계, 뭐 쇼크 레짐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0일에서 한 9일 정도 사이에는 충격 단계다. 과거의 통계를 내보니까. 근데 문제가요. 이 충격 단계가 항상 주말을 끼고 금요일 날 오후에 발표를 해버리거나 심지어 이번에는 월요일 날 연휴까지 있는 상황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도 기습적으로 SNS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과거랑 똑같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작년 10월 10일 날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한 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JP모건이 그 MSCI에서 스트래티지 빼버리겠다 뭐 이런 게 겹치면서 엄청난 이제 또 폭락이 나왔었죠. 청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요. 정말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중국의 보복 관세를 때렸던 게 항상 금요일 밤이나 오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일단 대응이 안 됩니다. 주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리즘은 투매를 시켜버려요. 특히나 뭐 선물 지수라든지 코인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악재가 나왔다 해서 다다다다닥 팔아버리는 청산도 나오는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이 됐다. 이제 미국 뭐 휴장 끝났으니까 좀 이후에 그리고 국장도 조금 이후에 타격을 받은 것 같긴 해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응도 안 되고 하니까 공포가 좀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협상을 안 하면 단계적으로 더 올릴 거야. 2월 1일까지는 이제 10% 받겠지만 6월 1일 되면 25% 받을 거야. 많이 보던 패턴이죠. 굉장히 정말 정형화된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충격 단계에 있고요. 이분이 주장하는 이 내러티브 레짐, 뭐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그 단계로는 아직은 넘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통계에 따르면 약 사건 발생 이후 10일에서 28일, 길어야 한 달 내로는 결국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TV에 출연을 하면서 우리는 대화 중이다, 뭐 해결책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더라. 과거에 다 그랬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빅스 지수라고 하죠. 공포 지수가 고점에서 이제 뚝 떨어지고 바이더딘 매수세가 쑥 들어오면서 뭐 증시나 코인이나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아직은 여기에 우리가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 단계 29일에서 길면 한 42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뭐 중국이나 어디다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뭐 SNS에 해결책을 찾고 있다. 또는 뭐 찾은 것 같다. 합의가 임박했다. 뭐 이런 게 헤드라인 뉴스로 나오면서 관세가 철회가 된다든지 뭐 연기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큰 상승이 나오는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로 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게 통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패턴을 들고 시도를 하고 있다. 뭐 성공 여부는 모르겠지만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중간에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뭐 중국이랑도 뭐 150%, 160% 갔잖아요. 특히나 유럽 이제 연합은 워낙 덩치가 크니까 보복 관세 당연히 할 거라 보입니다. 예전에도 작년에도 이거 하려고 아껴놨다가 극적으로 15% 관세 합의를 하면서 이거 안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복 관세를 하면 한 130조 원의 피해를 미국에 뭐 줄 수 있다고는 합니다. 똘똘 뭉친다면 유럽도 힘이 있겠죠. 그리고 역시 작년에도 좀 썼었던 빅테크 기업의 제한, 유럽 땅으로 넘어올 때 뭐 벌금을 맞는다든지 뭐 서비스를 끊어버린다든지 뭐 애플, 구글, 메타, 화이자, 디즈니 수많은 기업들이 뭐 지적 재산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의 큰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셀 아메리카 협박 벌써 잊고 계시겠지만요. 25년도 4월 달에만 하더라도 셀 아메리카, 막 국채 던지고 달러 던지고 하면서요. 약 달러가 왔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 빠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협박이라고만 쓴 이유는요. 실제로는 쓸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 10조 달러 정도 이제 EU 전체가 미국의 주식이나 국채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국채가 한 20%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거를 던져버리면 제가 볼 땐 자폭이에요. 미국도 힘들지만 유럽도 힘들어지거든요. 자기 자산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협박 카드로 쓴다든지, 아무튼 티격태격 할 가능성, 뭐 중간에서 이런 뭐 울퉁불퉁한 건 당연히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이제 처음에는 원래 불가능한 걸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잖아요. 그냥 그린란드 통째로 내놔. 이거 내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관세를 낮추고 협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서 아 그래 좋아 그러면 히토류만 내놔. 왜냐면 이 히토류 때문에 사실 중국과도 껄끄러웠고 이 G2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특히나 지금 그 좀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요. 빙하가 녹으면서 히토류를 또 캐기 좋은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히토류만 내놓는다든지 그리고 미군이 지금도 미군 기지가 있긴 한데요.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좀 보강도 하고 영구적으로 주둔을 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오는 걸 이렇게 막게 해줄. 요것만 하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히토류 개발권을 따내는 뭐 베네수엘라의 석유 때문에 사실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시나리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의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안 될 수도 있거나 지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돌발적으로 지연될 가능성 잊고 계시면 안 되는 게요.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뭐 1월 9일에 나온다 했더라, 뭐 15일에 나온다 했다가 안 나오니까 지금 조금 우리가 넋놓고 있긴 한데요. 이게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무역 수장이
대법원에서 관세 패소 시에 뭐 즉시 뭐 통상법, 뭐 무역 확장법, 온갖 법을 뒤적여서라도 즉시 대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압박은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뭐 패소라든지 부분 패소 가능성도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근데요, 일단 유력한 관세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아무도 모르지만요. 일단 블룸버그나 주요 외신들이 뽑는 1순위는요. 오늘 밤 12시경 한국 시간으로요. 1월 21일 12시 전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 보통은 이걸 시작을 하면 이렇게 질질 끄는 가능성은 조금 낮은데 지금 이례적으로 좀 연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0일 밤이 가장 이제 유력한 날짜로 뽑힌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높은 날짜가 하루 뒤입니다. 1월 21일 미국 시간으로니까요. 이때도 나올 가능성이 뭐 기습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2월 하순으로 그러니까 1월 20일이나 1월 21일에 발표가 불발된다면 일단은 1월 20일 이후로 가겠지만 이거는 좀 확률이 낮다고 제미나이 그 구글의 AI는 보고 있고요. 그 6월 말 이거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대법원도 이제 휴장을 갖고 여름방학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한 판결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는 어찌됐든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이게 마지노선인데 그래서 여기까지도 밀려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확률은 AI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질질 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이제 여러 AI나 좀 제가 뭐 중간 중첩으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록 AI에게 물어보니까 역시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 날 발표될 가능성이 70%로 꽤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한 뭐 중간이다. 근데 20%로 확률이 뚝 떨어지죠. 그리고 뭐 2월 이후나 뭐 6월 가는 건 정말 낮게 본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나 대법원 이제 관세 판결이 나오면서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어지겠죠. 이것도 우리가 뭐 시나리오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뜻대로 되더라도 뭐 그린란드를 뭐 히토리를 차지하더라도 아무튼 끝은 정해져 있겠죠. 뭐 이게 항상 끝까지 뭐 1년 내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많게는 한 42일 정도 기다리면 통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더라. 근데 혹시 트럼프의 뜻대로 안 되더라도 뭐 관세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뭔가 전쟁이 지연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평화가 찾아오면서 해빙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돼도 좋고 트럼프 뜻대로 안 돼도 좋은 시나리오를 알고 간다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이렇게 지금 주먹 다짐 시국 이게 돌발적인 게 갑자기 또 튀어나왔기 때문에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죠. 근데 이 시국에도 저수지의 물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저수지가요. 작년에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뭐 한국, 뭐 일본, 뭐 유럽 이런 데서 차고 있었다면요. 올해는 미국에서 급속도로 차고 있다. 물론 아직은 이게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요. 그래서 오랜만에 유동성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에 그들은 양적 완화라고 하진 않지만 양적 완화겠죠. 이 계획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요. 연준에서 RMP라고 하죠. 연준 지준을 이제 뭐 관리하겠다. 요거는 확정입니다. 뭐 얼마 정도 매수하겠다. 단기 국채를 산다고 해서 지금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 양적 완화는 장기 국채를 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건 뭐 양적 완화가 맞습니다. 요거까지는 확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4월까지는 연준이 정말 많이 살 거고 5월 이후에는 뭐 추정이긴 합니다. 이건 계획이긴 하지만 재무부가 바이백을 함으로써 좀 단기 국채를 역시 많이 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연준의 26년 국채 매입 계획, 이건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월에서 2월까지 554억 달러, 굉장히 많이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뭐 계속 사고 있어요, 매주. 그리고 3월에서 4월도 단기 국채를 약 400억 달러 이상 매수를 하겠다. 물론 5월에도 사고 이제 하반기에도 사는데요. 조금 줄여 갑니다. 그래서 1월에서 4월 달이요. 전체 연간 단기 국채 매수 계획의 약 43%를 소화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왜 4월까지는 이렇게 긴급하게 채우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작년에 이미 보셨죠? 워낙 양적 긴축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 유동성이 발작이 일어나면서요. 물론 유동성이 있는 데는 있는 대로 가지고는 있지만 뭐 AI에만 투자를 한다든지 자기 저수지에만 물을 채워놓고 안 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작이 있어서 지금 급하게 채우고 있다. 게다가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4월 15일경에요. 텍스데이입니다. 가장 큰 소득세를 납부하는 때이기 때문에 4월을 전후로 해서는 많은 미국인들이 뭐 주식을 팔든지 코인을 팔든지 해서요. 유동성이 좀 원래 안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좀 급속하게 채우고 있다, 리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1월 뭐 20일, 22일, 26일, 뭐 29일에서요. 거의 뭐 2, 3일에 한 번꼴로 단기 국채, 뭐 1월에서 4월물 또는 4개월에서 1년물, 아무튼 1년물 이하를 뭐 8빌리언, 6.9빌리언, 8빌리언 계속 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못 느끼고 있지만 연준에서는 계속 단기 국채를 매우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5월 이후는 재무부, 이거는 이제 계획이라고는 했었죠. 왜냐하면 분기별로 이거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2월까지만 이제 바이백 계획이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뭐 작년에 비하면 많이 사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25년과 26년을 비교하면요. 자, 분기별로 이제 매입 규모가 발표가 되죠. 작년에는 300억에서 450억 달러 규모로 단기 국채를 샀는데요. 올해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좀 더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물 위주로 많이 삽니다. 원래는요. 단기 국채 이제 가이드라인이 15%에서 20%를 넘기면 안 돼. 요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니 델런이 막 단기 국채 많이 살 때 스콧 베센트가 욕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 자꾸 단기 국채에서 돌려막기 하네. 근데 본인이 더 많이 하고 있다. 단기 국채를 올해 대폭 확대를 하겠다. 이미 21.2%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단기 국채를 많이 찍고 있는데 지금 더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뭐 격주나 필요시에 하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재무부 스캇 베센트의 재량으로 정기적으로 그냥 이 매입 규모를 바꾸거나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사시에 뭐 트럼프 관세 예를 들어 대법원 관세 판결이 나와서 뭐 일부를 환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갑자기 발생하면 이제 뭐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니까 이게 국채 금리가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바이백을 이제 대규모로 늘리면서 그러니까 이 제가 볼 땐 연준보다는요, 올해는 재무부가 좀 더 뭐 유동성 측면에서 주인공이 되고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나왔네요. 그래서 올해 영향력은 연준도 연준이지만 뭐 양적 완화를 하든지 뭐 금리 인하를 하든지 요것도 있는데 재무부가 매주 아까 그것도 재량으로 그러니까 연준은 수많은 이사들을 설득시키고 뭐 독립성을 해야 되고 하는데요. 재무부는 그냥 행정부입니다. 트럼프 산하기고요. 아시겠지만 스콧 베센트는 트럼프랑 지금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 국채를 많이 찍는다든지 이거를 매주 재량으로 할 가능성, 뭐 유사시에도 하고 평상시에도 하고 요걸로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 단적인 예가요. 23년도에서 24년도 분명히 연준은 양적 긴축 상황이었지만 주식과 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상승시켰던 마법을 부린 게 바로 재무부 장관 제니 델런의 스텔스 양적 완화 덕분이었던 걸 감안을 한다면 올해도 오히려 재무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요. 저는 이거는 좀, 이 고정값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연준이 RMP라고 하면서 단기 국채를 좀 생각보다 많이 사면서 결국 미국의 유동성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유사시 뭐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평상시라든지 하면서 재무부의 바이백을 통해서 이것도 단기 국채를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장기 국채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안 사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장기 국채 그래서 발행 비중을 확 줄이면 됩니다. 단기를 발행을 안 한다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유지가 될 거고요. 또 스캇 베센트 장관이 구두 개입을 하면서 장기는 좀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준과 재무부가 이렇게 단기 국채 금리를 조정하면서 장기도 물론 조정하겠지만 미국의 유동성이 올해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미 다른 나라는요, 작년부터 파티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미국은 오히려 줄었다가 지금 이 힘을 아껴두고 있었다. 미국도 파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즐겁게, 뭐 신나게
크게 할 수는 있지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왜냐하면 중간고사랍니다. 중간 선거를 위해서 저는 계속 아껴두고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이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갈지 이 결과를 믿는다면 글쎄요, 저는 오늘도 매수하기 나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요, 제 기준에서는 여전히 많이 비싸 보이긴 하지만 이더리움부터 조금 샀습니다. 뭔가 갑작스러운 조정이 오면요, 그냥 저는 초반에는 기계적으로 비트나 이더를 사놓고 향후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 편인데요. 결국은 그들의 욕심과 행동이 지금 어디로 향할지를 믿으신다면, 아신다면 내 믿음의 자산의 개수를 불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